코스피가 이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를 맞고 저번 주에 반도체 섹터가 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금요일 날이죠. 18% 급등했습니다. AI 수단 출자 이러한 속임수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미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유튜브를 많이 못 찍고 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좀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특히나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처럼 어떻게 움직일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되게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그 코스피가 이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를 맞고, 그죠? 그 다음 날에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찍고 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8월은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변곡점의 교차 시기에서 우리가 8월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시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그 미시경제, 그러니까 즉 섹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AI입니다. AI인데 저번 주에 반도체 섹터가 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제 어떤 헤지펀드가 청산당해서 그러하다라는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논거가 뭐냐면은 중국의 반도체발 뉴스,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자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들의 실적과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이 두 가지 뉴스, 이 두 가지 헤드라인이 사실상 지난주에 패닉과 V자 반응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와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하는 걸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그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을 했다는 뉴스가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금융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었을 때 하반기에 그 미국의 경제 상황, 글로벌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완만한 회복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간 게 뭐냐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큰 틀에서 봤었을 때 거시경제가 버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즉 GDP나 고용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뜻인 거고요. 그게 어떤 섹터든지 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계속 간다, 거품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끈적거리는 하박경제성을 보이고 있는 게 증시에는 리스크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식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거품이다 라고 있기 전까지는. 하지만 실적이나 그런 거 봤었을 때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주식은 기본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대전제로 깔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조정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서 매파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조정이 올 수 있더라도 사실상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상으로는 GDP나 고용이 좋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것이고, 그래서 꾸준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대부분 월가우스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거시경제가 꺾인다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할 증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시의 큰 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한 주였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지난주에 CXMT라고 하는 메모리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게 상장 당일에만 무려 466%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DUV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 중 하나인데, 이게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어요. 즉 서방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첨단 장비인 DUV를 중국에 주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반도체 굵기 하는 걸 막았었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거를 독자 개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이래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폭락을 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걸렸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 시장에 그럼 왜 이렇게 폭락이 안 느냐? 실질적으로 CXMT가 디램이죠. 그래서 디램 만든 회사란 말입니다. 이 기업 주가가 폭등했다. 어떤 뜻일까? 그러면 이제 공급 병목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이제 중국이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ASML의 그 구조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스가 빠졌었는데, 근데 그 다음 날에 금요일 날이죠. 18% 급등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기사들이 나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ASML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 독점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뭐 중국의 DUV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따라왔다는 뉴스가 맞지만은 그것이 이 정도로 파괴적이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이 반등했다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를 놓고 따져봤을 때, 그리고 뉴스를 따져봤을 때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중국에서 뭔가 반도체 뉴스가 나온다 하는 거에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뜻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반도체 테마에 있어서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캐치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세트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뉴스가 된다. 즉 중국의 반도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반도체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번 주에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난주에는 빅테크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애플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번 주에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저 클라우드의 실적이 AI 지출에 대한 합리적 안도감을 제공했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제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빅테크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빅테크가 그걸 통해서 과연 돈을 벌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애저 클라우드의 실적이 성장하는 걸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도의 랠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시총 1위를 한번 탈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은 지금까지는 AI 캐펙스,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기업이었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AI 캐펙스에 대해서 약간씩 시장에서 위기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주가를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메타는 엄청 급락을 했는데 왜 그러했느냐? 카펙스 상향한 다음에 프리캐시플로우 사실상 거의 붕괴했습니다. 즉 AI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 AI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시키겠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 와중에서 현금 흐름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이냐? 이제는 AI 투자에 대해서 첫 번째, 투자를 하지 않았던 애플이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AI 투자를 똑같이 늘렸어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실적을 예측을 했고, 메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급락했단 말이죠. 즉 갈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중요해지고 있느냐, 이제는 AI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늘리느냐, 즉 애플처럼 애초에 투자를 안 했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면서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가 챙기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재무적 현금 흐름과 실질 수익 창출력이 있는 곳으로 시장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AI 수단 출자 그리고 크레딧 왜곡, 이제 이러한 속임수가, 그렇죠? 이러한 속임수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AI 투자를 늘린다 라고 한다면, 와 이제는 그 AI가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던 시대에 지나갔고, 특히나 지난주에 또 뭐였냐면은 그 순환 출자를 했었던 엔비디아나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CDS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날 확률에 대한 가격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AI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무리하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장이 반가워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기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실질적 수익 창출을 보는 곳으로 시장에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동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작정 AI에 투자해서 빅데이터로 투자해서 뭔가 그 내가 여기서 혁신을 일으켜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공통 키워드가 이겁니다. 확장입니다. 확장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강세장이
이제 거대 기술주 위주였었고 반도체 테마 위주였었는데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시장 전반으로 간다. 이거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인 건데 사실 거시경제를 봤었을 때는 이따가 말씀드릴 그 일본 쪽의 리스크 요인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GDP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고 물가가 오르는 게 흠이긴 해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게 흠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실적은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였었고 그리고 AI 섹터 그 중에서도 이제 AI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섹터가 각각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슬슬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AI 캐펙스를 늘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수익이 나오니? 라는 걸 물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현금 창출력이 있는 기업들로 시장 전반으로 넓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기존에는 빅테크 위주의 투자, 반도체 위주의 투자, 그래서 그쪽에서 트레이딩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시장을 더 넓게 봐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우량주들, 이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장이 하반기의 핵심 테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월가 하우스가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는 뭐 산업재, 뭐 금융, 뭐 더 나가면 중소형주까지. 사실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그런 AI 테마, 반도체 테마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테마로 수남의 연락 가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월가 하우스의 의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의견인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특히나 그리고 이번 달에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현재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하고 있는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엔화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어요. 그 엔화가 그 162, 3, 4까지 갔다가 현재 150엔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미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공동으로 엔화 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매수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격을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엔화의 가격이 현재 지금 약 5% 정도 엔달러 기준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상 이거는 미국이 40년 만에 일본과 동시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의 가치를 높여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딜까지 심지어 제시를 했어요. 일본은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무제한 차입을 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관원까지 열어줬습니다. 자, 이건 사실상 일본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준 거예요. 외환시장에 대해서. 자, 이걸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 국채가 현재 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좀 내려오긴 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4.7%를 찍었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 그대로 거의 발작에 가까울 정도로 현재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엔달러 환율이 현재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본은 당연히 이 엔달러이 너무 높으니까 개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개입할까? 달러로 개입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국채를 팔면서 달러에 개입합니다. 그럼 가뜩이나 현재 국채 금리가 높은데, 그렇죠? 높은 상황에서 개입을 해야 되니까 국채를 또 팔아야 돼. 그러면 국채 금리가 더 오르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미국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준 거죠. 자, 요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상 일본에게 지금 매우 강력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현재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인 엔숏,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내려갈 거다고 베팅하는 거에 현재 지금 엄청난 규모가 지금 쌓여있단 말이죠. 맞죠? 근데 이러한 자금들이 다 뭐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엔에 숏을 걸어. 뭔 말이냐? 엔화의 가치가 내려갈 거라는 걸 베팅하는 걸 말이죠. 그것은 곧 엔캐리 자금들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겠지만 강제 청산 우려를 유발하겠죠.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엔쇼도 걸어놨는데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 무려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무제한 빌릴 수 있게끔 열어줬어. 그러면 일본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은 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 완전히 낮출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엔숏을 치고 있는 트레이드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걱정되니까 내 숏을 풀겠죠. 그러면은 그게 강제 청산을 유발합니다. 숏스퀴즈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엔화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사람들은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내가 엔화로 돈을 빌렸는데, 그렇죠? 엔화로 돈을 빌렸는데 그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불안하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도 당연하겠지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유동성을 차지할 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부를 수 있는 걸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혹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 개인만으로는 펀더멘탈의 열쇠를 뒤집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BOJ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 NK 트레이드 자체에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이번 달에 우리가 매우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지정학 이슈입니다. 지정학 이슈. 이번 주말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타격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유가가 약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게 꺼지진 않은 불씨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현재 호르무즈를 열 이유가 없어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계속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그럼 호르무즈를 열 만한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란이 이번에 전쟁을 겪으면서 호르무즈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호르무즈를 계속해서 자기 통제권 아래에 두려고 그러죠. 그래서 통행료를 거두려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호르무즈가 자유롭게 열린 건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국에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호르무즈를 무료 개방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란이 안 듣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타격을 하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란은 호르무즈를 더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악순환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날까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시장에서 지금 궁금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장기화 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호르무즈가 계속 닫힌 상태 유지가 된다는 뜻인 거고,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고금리로 이어지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을 시킨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 초에 계속 금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죠, 맞죠? 근데 사실상 4,000달러 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4,000달러 현재 지지받고 계속 버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계속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모델을 짜야 되느냐, 어떻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느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시경제는 견조하다, 그죠? GDP나 고용시장에서 균열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냐 했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반도체, AI 주식들, 그 중에서도 AI 캐펙스를 엄청나게 늘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좋았었는데, 시장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표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넓힐 필요가 있다. 넓힌다면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일단은 현재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보다는 금리가 올랐을 때 좋은 주식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우량주 섹터들이죠. 그렇죠? 퀄리티 팩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변화시킬 필요가. 근데 다변화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관점에서는 고금리가 왔었을 때도 버티는 팩터들, 그리고 채권은 고금리가 높게 가서 높기 때문에 장기 국채는 줄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과 구리 같은 것들을 헤지 포지션으로 편입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인플레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리스크 요인은 엔화 시장에 드러나는 일들이 사실상 그 증시의 폭락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헤지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옵션을 깐다든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헤지를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번 주 시황의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르죠.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